데이터 스트림즈의 박시영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전체 세션은 데이터 퀄리티 세션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DWBI 부분으로 좀 주제가 데이터 통합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긋날 수도 있는데, 감안하시고 혹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이 여기 참석하신 걸로 알고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제 발표를 하려는 부분은 주로 이제 고객 측면보다는 개발하는 입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앞에 서두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데이터 DW 프로젝트 부분을 실제로 좀 많이 좀 해봤었고, 그 다음에 마케팅 쪽에 DW 본부장 일을 하면서 고객하고 이제 어떤 니즈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주로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반에는 일단은 먼저 DWBI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고 같이 컨센서스를 좀 맞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과거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주로 이 속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 개선, 그러니까 업무를 좀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업무들을, 힘든 업무를 좀 기계의 힘을 빌어서 쉽게 하자, 그런 측면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좀 업무 스피드를 빠르게 처리하자. 격리 사원들이 이제 결산하는 시간을 좀 어떻게 하면 단축할까, 이런 것들. 그런 측면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한 게 이 컴퓨터가 이제 도입된 어떤 배경이었고, 이게 이제 사무 처리계라고 나중에 이제 불러지고 있죠. 이 OLTP란 말이 생긴 거는 OLAP가 나오면서 OLTP란 말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뒷단이 나오면서 이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OLTP 특성은 트랜잭션, 그다음에 업무 처리, 고객 앞에서의 어떤 대면 업무를 지원해서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위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데이터 관점에 봤을 때는 굉장히 짧게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의사결정 단계별로 같은 트랜잭션이 중복해가지고 거래 처리 중심으로 데이터 처리가 되다 보니까 중복이 많이 발생하고, 그 중에서 이제 또 틀린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 어떤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그 영업사원 입장, 그 다음에 그 회계사원 입장, 그 내부의 어떤 상품 관리하는 입장,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데이터가 잘 안 맞게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레포트를 뽑아가지고 의사결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나온 게 이 정보 분석계라는 부분이 나왔고,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에 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관점으로 다시 재조합을 해야겠다, 데이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라고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도에 HP의 어떤 분이 이제 외국에서 굉장히 빅히트의 데이터 구조 기법이 나왔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팩트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를 왕창 모으더라. 그거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데이터 모델링 하면은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작업을 해가지고 중복을 갖다가 회피하고 불일치를 회피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보면. 근데 이거는 팩트라는 걸 해가지고 온 전사의 데이터를 갖다가 한 군데 쫙 모아놓고, 그거를 디멘전이라는 놈을 갖다가 이렇게 둬서 위치, 시간, 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분석을 하는데, 되게 아주 감명 깊게 듣고 와서 그런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때가 94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나온 이제 부분이 나중에 이게 OLAP라고 해서
결국 그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재조합해서 구조를 바꿀 필요성이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부분이 BI 부분입니다. 그래서 DWBI가 이게 등장하게 된 거는 결국 데이터 프로세스 개선과 시간 절감의 어떤 목적은 달성했는데, 이 축적된 데이터 이렇게 처리하다가 보니까 이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 그 측면으로 눈을 돌리기 이제 시작했고, 그 데이터 축적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서 비즈니스에 활용하면은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겠다라고 해서 정보 분석 관점으로 많이 이제 대두되게 된 게 OLA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시스템으로 다 처리했으면 좋은데, 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고객 영업사원이나 이 사내 임직원이나 이게 틀린 사람이냐, 그건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보면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넘어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 다음 장을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제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대충. 그래서 다음 장을 넘기면 BI 개념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러니까 결국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게 뭐냐라는 개념에 있어서, 결국 그 액션, 결국 이 분석 부분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이렇게 가지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가지고 올바른 액션을 취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이 나눠진 게 하나의 목적을 갖게끔 해준다는 게 이게 BI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결국 이 정보 분석계에서 획득한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임프레시브한 어떤 의사결정 사항들, 고객의 특성, 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회사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그거를 액션으로 이어지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반응 정보를 얻고 다시 전략을 재수정하고, 이런 순환 과정을 지원하는 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다 라는 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금 기다려보니까 새 노트북이 왔습니다. 그걸로 해야 되나요? 뒤에 꼽혔던 거. 그냥 이거 나중에 하시고요. 뒤에 꼽혔던 거. 네, 이거, 오케이. 마우스 빼버리면 안 되나? 빼버리세요. 마우스 필요 없어요. 한번 좀 해보시죠. 네. 이걸로는 돼요? 네, 잡는데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말이 여기 맞네요. 바로 여기 요 장표가 나왔는데, 결국 액션을 하는 이 사람이나 이 뒤에 있는 분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정보를 획득해서 분석해서 그 부분을 다시 액션으로 가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의 결과를 다시 정보로 획득해서 분석해서 올바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개념이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right people, right information, right time이다. 목적은 이제 right action을 위한 거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과거에 이런 BI 시장이 1900년 중반부터 나와서 2000년도 초반에 많이 달아올랐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도 요 근래 와가지고 많이 이제 좀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트너에서 발표한 이제 자료인데, 점점점 그 증가를 하고 있고, 그 트렌드를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여기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BI에서 오퍼레이셔널 프로세스하고 접목되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DW라고 해서 분석하는 분석기 관점의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오히려 이제 프로세스랑 만나게끔 하는 형태로 점점 가더라. 아까 BI라는 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결국은 원래 OLTP와 OLAP가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분리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오히려 이제는 만나고 있더라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고, 그리고 점점 사용하는 그룹들이 한 대 50명 정도 이렇게 소규모 워크 그룹, 타스크 포스 뭐 이런 위주로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고, 예산도 굉장히 이쪽 부분에 많이 집중해서 사용하더라. 왜냐하면 이 CIO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비즈니스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로 BI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피션시나 비즈니스의 어떤 효율이나 혹은 효과를 갖다가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효율이라는 것은 코스트 에피션시잖아요. 코스트를 줄이는 거고, 효과는 그 레베뉴를 높이는 거잖아요. 매출이나 이런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 결국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IT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면 이런 BI 쪽이고 DW의 어떤 힘을 갖고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데이터를 갖고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납득을 시켜야 되고, 해서 그 비즈니스의 어떤 방향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WBI 진화 방향에 대해서 결국 초반에 이제 그 DW가 나타났을 때는 주로 레포트 위주예요. 못 보던 레포트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이 레포트들을 갖다가 유저 프렌들리하게 이제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임프레스를 받았고, 그 레포팅 관점의 용도로 DW나 마트가 많이 이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비즈니스의 그 의사결정 부분으로,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어떤 프로세스와 접목된 형태로 자동화의 어떤 측면으로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복잡도하고 그 데이터 양 부분을 봤을 때 점점 증가하더라 이거죠. 데이터의 어떤 부하 측면에서 이 쿼리의 복잡성, 그 다음에 부하, 데이터 볼륨, 스키마 어떤 복잡성,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비즈니스에 있는 복잡성을 그대로 데이터나 시스템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었고, 그 측면과 더불어서 DWBI가 진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이런 BI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형태가 결국 OLTP와 OLAP하고 거의 만나는, 직접 그 현장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올랩이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를 요구하는 어떤 수준까지로 다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벤트, 그 수준이라는 건 곧 이벤트 베이스드 액션이 되니까, 이벤트 베이스드 어떤 레포팅 분석이라든지 트리거링 된 어떤 액션, 자동화, 그런 측면으로 거의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 있어서 결국 이제 그런 추세로 있다는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이제 국내 시장도 한번 과연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은, 국내 최근에는 이제 계정계 중심의 어떤 차세대 부분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계정계 부분 차세대가 왜 생기게 되냐면은, 중간에 이제 그 정보계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계정계의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고,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은 니즈도 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주변의 환경의 어떤 규제나 이런 법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또 정보계의 어떤 힘이 없이는 이 부분을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개정계를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개정계 중심의 차세대를 완료하고 정보계 부분에 이제 비중을 두고 많이 했었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DW가 초반에 있었다가 이 DW의 어떤 결과물을 개정계나 운영계 부분에 많이 개선하는 부분으로 차세대가 지금 많이 생겨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다음번에는 다시 정보 분석계를 갖다가 고도화하는 니즈를 갖게 되고, DW 고도화 프로젝트가 또 많이 생기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근래 저도 얼마 전에 사실 고도화 프로젝트를 하고 왔어요. 제가 PM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시장의 환경이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분석 환경이 고급 분석 부분, 어드밴스드 아날리틱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고급 분석 부분의 어떤 필요성 부분은 옛날에는 마이닝이라고 하는 걸로 해결했었어요. 고급 분석이라면 마이닝이랑 툴이 있어서 사스나 SPS나 클라멘타이나 이런 마이닝 도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있는 데이터 트랜잭션들을 분석해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고 그 규칙에 있는 룰을 다시 운영계에다가 반영을 하거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의사결정 어떤 룰로 다시 피드백하는 이런 도구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분석 환경도 고급 분석이라고 해서 아주 로그 분석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로그 통합해 가지고 분석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비즈니스나 업무에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트래킹 하는 거 있잖아요. RFID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트래킹 데이터를 먼저 모아서 분석하는 이런 것도 나왔고, 고급 분석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어떤 분석 영역들이 단순한 데이터 트랜잭션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나왔고요. 데이터의 변화는 뭐 얘기를 안 해도 잘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빅데이터 시대다라고 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 데이터가 굉장히 폭증했어요. 제가 그 한 2004년도, 2005년도에 가장 큰 데이터가 심평원에 그 진료 데이터였거든요. 그게 80테라의 어떤 디스크 규모의 실 데이터가 한 20테라, 20테라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재하고 하기 위해서 이 디스크를 데이터를 압축해가지고 그걸 데이터 센터, 다른 데이터 센터 가가지고 압축을 풀고 거기서 또 처리를 하고 다시 말아서 갖고 와서 올리고 막 이런 작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컸었거든요. 20테라라고 한다면 그 실 데이터가. 근데 지금은 뭐 거의 170테라 바이트의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규모가 과거에 상상할 수 있는 수준하고는 또 많이 틀려지고 있고, 그 외에 이런 SNS라는 소셜 네트워크 부분하고 그 과거 의미 없던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저장, 분석 요구, 아까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로그 분석도 마찬가지 사유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뭔가 어떤 비즈니스 니드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게 계속 나올 것이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도 거기에 이제 대응을 같이 하면서, 과거에 이제 테라데이터가 MPP 머신이었고, 근데 이 MPP 기술들이 다른 쪽으로 다 막 보편화돼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근데 테라데이터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은, 기술은 아주 좋은데, 어그리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가 너무 비싸요. 노드 추가하려고 하면은, 그 투자했던 돈에 따따블이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값싼
블레이드 서버로 MPP 기술로 이렇게 노드를 이 워크로드의 어떤 증가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많이 이제 각광받기 시작한 게 DW 어플라이언스예요. 그래서 DW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는 뭐 다른 쪽에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대한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리라고 봅니다. 어플라이언스라는 의미는 이제 한 박스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한 제품으로 아예 하드웨어를 납품할 때 그 소프트웨어가 딱 탑재돼 가지고 OS뿐만 아니라 DB 이런 것들이 딱 튜닝돼 가지고 제공된다는 거예요. 원샷 원스톱으로 고객한테. 그게 어플라이언스의 의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등장할 것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이런 서버 스토리지 DBMS 통합을 최적화해 가지고 아예 이게 올랩 그 솔루션 뭐 이런 것까지 다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HP나 IBM이나 오라클이나 이런 어떤 글로벌 다국적 IT 기업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트렌드가 지금 현재. 그래서 HP가 오토노미 인수하고 버티컬 인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우리 수행 측면에서 전 개발자고 우리가 한국에 계신 어떤 개발하시는 분들이고 이 IT 업계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고 저는 장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실에서 개발을 하시든 안 그러면은 SI를 하든 결국 그 지금 고객과 시장 요구의 어떤 변화 부분에 있어서 이 DWBI 부분에서는 재구축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고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 수준이 과거에 요구하는 수준하고는 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전 DW가 없는 사이트의 고객하고 이제 만나서 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하고 실제 이미 DW를 다뤄본 고객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분들은 그 자기 DW를 운영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이 와서 자기 자신들이 이제 겪었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은 아주 프로젝트 하는 그 결과물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결국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요 사례로 이제 재구축에 대한 어떤 자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품질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 그 다음에 시장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요 세 가지 부분이 지금 고객과 시장 요구사항에 대해서 변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잘 슬기롭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제가 장표를 준비해왔고요. 이 요구 수준의 어떤 높아진 요구 수준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는 보면은 결국 모든 프로젝트마다 고객의 요구 수준을 부합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요구 수준의 범위가 이렇게 다른 데로 튀지 않도록 제어하는 거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 매니저의 어떤 관심사이기도 한데, 근래 프로젝트는 잦은 설계 변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차세대랑 혹은 다른 데 시스템이 변경되고 있는 와중에 있는 어떤 정보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정보계라는 거는 일단 원시 데이터를 추출해서 정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원시 데이터 자체의 구조가 틀려져요. 그러면은 분석 관점이 틀려지고 가공하는 것 부분이 많이 또 틀려지고 없는 비즈니스 부분의 프로세스나 없는 비즈니스 요구들이 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프로젝트에는 굉장히 높은 위험도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들어왔던 어떤 사람들이 막 또 못하겠다 하고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이런 부분에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 자료나 공시 자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에요. 현업들은. 그러니까 실제 이제 IT 부서가 정보계를 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과거 자료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DW에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과거 시점, 현재 시점 기준에서도 항상 맞는 답을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이렇게 부합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공시에 대한 것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시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가 수정이 됐으면은 결국 정보계의 어떤 결과물인 정보계 데이터도 서만 값이 틀려져야 되는데 틀려지면 안 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외부에 공시했던 그 당시에 딱 선언했던 자료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회기에 어떤 기초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아침에 오픈을 해서 이게 정보계에서 데이터를 마감을 한 데이터를 아침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아침까지 트랜잭션이 안 끝났어요. 배치 트랜잭션이. 그런 경우 결국 서비스를 이제 막고서 이렇게 오픈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도 많이 있고요. 고객사의 어떤 특유의 보관 정책들이 있어요. 어떤 고객사 가면은 이제 웹 서버를 DMZ 좀 바깥에 놓고 와스 서버를 안쪽에다 놓고 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걸 어그리 하는 고객도 있는 반면 DMZ 존에는 아예 그 데이터 자체도 DMZ 존에서 놓고 여기에서 서비스를 해야만 된다는 이런 고객의 어떤 보안 폴리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거기에 또 맞춰야 돼요. 그런 부분도 요 BI에서도 많이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재구축의 어떤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데이터 품질 부분인데 과거와는 다르게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내부 체계, 데이터 퀄리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고객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걸 준수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DWBI에서.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분들은 DWBI를 개발하시는 분은 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간과하고 들어가면은 큰 코 다칩니다, 진짜. 반드시 이렇게 숙지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게 뭔지, 데이터 퀄리티에 대한 어떤 그 폴리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이렇게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 해놓고서 딱 들어갔을 때 그 메타 부분하고 혹은 폴리시 내부 부분하고 맞추느라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소요되는 어떤 공수나 이런 부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이건 앞으로 나올 얘기들입니다. 이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금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빅데이터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준비만 잘 한다면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준비할 타이밍을 놓치면은 결국 그 빅3 그 글로벌 IT 업체들한테 국내 시장을 다 뺏기고 결국 그네들한테 이렇게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네들의 마케팅 폴리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 폴리시에 그냥 뭐 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IT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재구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응에 있어서 어떤 대안으로서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동시 변경되는 소스 시스템 중에서는 이렇게 개발 중인 소스 이런 정보 획득 경로를 초기에 빨리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중인 어떤 원천 시스템들이 이제 과거 시스템도 있고, 왜냐하면은 어떤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과거 시스템은 없어져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과거 시스템을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게 새로운 정보계인데 과거 정보계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하고 원천 소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다 갖춰져야만 아구가 맞거든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DW라는 게 소스에서 타겟까지 가는 변경되는 부분이 ETL인데, 그 부분이 소스에 대한 데이터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타겟 정보계로 왔는지에 대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차세대나 혹은 운영계 데이터 시스템 재구축 들어가면 이 시스템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또 차세대 원천으로 바뀌었는지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매핑에 대한 거. 이거는 데이터 이행팀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차세대에 보면. 이행팀한테 그 매핑된 어떤 내용을 받거나 해서 그런 걸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차세대 팀을 갖다가 초빙해가지고, 하여튼 그 세미나도 막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케이스고요. 그 오픈 일정에 대한 어떤 단계별 오픈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단계별로 오픈하는 것도 고객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자료나 공시 자료에 대한 어떤 부정합성 부분은 그 분석 관점은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 모두를 충족하는 단일 히스토리 데이터 모델을 만들 필요성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 뭐냐면은 어떤 현재 시점에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데이터하고 과거 시점 부분을 이렇게 다 수용할 수 있는 테이블은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어요. 프로젝트 기간 내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작업 자체도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객하고 어느 정도는 이게 상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애초에 아키텍처하고 같이 얘기가 안 됐다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근데 아키텍처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MPP 기술을, DW 어플라이언스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뭐 수백 테라도 다 커버할 수 있다 하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는 거의 태반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사전에 그런 부분이 아키텍처에 반영이 안 됐으면은 그 히스토리컬에 대한 어떤 분석 관점 부분은 어느 정도에서 한정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저의 경험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제 해소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례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높은 안정성 및 ETL 성능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나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아키텍처의 이중화 부분은 하드웨어 레벨만 생각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설계도 같이 고려를 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공고드리고 싶은 게, 그 이중화 하면은 하드웨어적으로 뭐 파워 이중화, 그 다음에 서버가 죽었을 때 L4 스위치에 의해서 넘어가는 이중화, 뭐 이런 부분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작업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중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픈할 때 이게 DB를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은 서비스를 중단했었어야 했었어요. 과거에 고객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낮에 업데이트를 몇 개 하더라도 좀 서비스는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이제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한 케이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닝 전문 엔지니어를 반드시 참여를 하는 것이 낫다.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간과하고 이제 들어갔을 때 이 튜닝 부분이 결국은 DB가 이제 페일 나거나 그다음에 서버가 죽는 사태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튜닝을 간과하다가 보면. 그래서 튜닝에 대한 어떤 전문가, DB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런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프로젝트 내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코스트를 감안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런 도움을 책정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놨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어요. 아주.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정도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튜닝의 어떤 가이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특유의 보안 정책 및 인프라 상황 부분 고려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객마다 정책이 조금씩 틀린데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의 그 롤아웃, 프로젝트 클로징 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사의 어떤 특성 부분을 잘 감안하시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외국에서는 이거를 그런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의 어떤 변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고객 요구사항에서 중반, 후반 조금씩 나오는 것들이 계속 그것들 때문에 이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 바뀌고 막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각광받는 게 이제 어자일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 에자일이라고 하는데 그 BI 부분에도 최근 뭐 TDWI 그 세미나에도 보면 에자일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 BI 컨퍼런스이긴 하지만 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DWBI 부분에 새롭게 이제 나오고 있는 사실은 이게 어자일이라는 게 과거에 이 레드라고 했었고 제드라고 하는 게 95년도 90년도 중반에 이미 나왔었어요.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하고 Joint Application Development라는 기술로 해서 Rapid라고 해가지고 이터레이션, 프로토타이핑을 통한 이터레이션 개발 방법이에요. 그게 95년도에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제드도 있었어요. Joint Application Development라고 해서 그 고객과 같은 팀을 이뤄서 협업해가지고 비즈니스 리ኳ이어먼트와 개발자 간에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참여해서 개발하자. 이런 부분이 조인트 어플리케이션 디벨로먼트 부분이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에자일이라는 방법론으로 해서 굉장히 그 미국 시장이나 다른 외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과거의 이 부분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는 게 에자일 부분은 플래닝 단계도 이터레이션 한다. 플래닝 단계. 뭐냐면 초기 계획 단계. 초기 계획은 뭐와 직결되냐면요. 예산하고 직결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예산을 또다시 품위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플래닝 단계까지도 반복적으로 점증적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서구 개발하는 쪽에서는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서구에는 IT 회사나 IT 쪽에 어떤 사람들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비즈니스의 어떤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입김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고객과 협의를 해서 점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고객의 리퀘어먼트가 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고객이 바뀌었어요? 그 범위가 늘어났어요?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예산을 그러면은 이만큼 더 책정을 해서 또 수행하고 또 거기에 또 점증적으로 나오면 또 변경 수정 계획을 또 해서 또 변경하고 이렇게 외국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애초에 그 예산 부분을 딱 따면은 그 내에서 다 소화해내야 돼요. 모든 요건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이미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요소 툴, 요소 플랫폼 이런 서포트하는 기술까지도 많이 이렇게 에자일하고 결합해서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IBM인가 어딘가 그 여자일 방법론 사람이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이제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다. 한국은 거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IT 시장을 그 미국에 있는 IT 기업에
주식들이 거의 다 독식을 했는데 한국만큼 좀 이상한데 얼마 안 가서 한국도 어자일 시장이 들어올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그 서구의 어떤 그 IT 기업들은요 파워가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자기네 계약 방식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쓰지 말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장이 한국 시장도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그 비하인드 맥락에는 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어자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채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 어자일 자체 비용 관점으로 보면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보통 전통적인 방법은 손익분기점이 언제냐면은 끝나고 나서 이 비용을 갖다 회수받아요. 전통적 방식에서는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 요게 코스트 베네핏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후에 이 비용을 받기 때문에 용역한 대가를 받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자일은 이미 이 초기 단계에 중간 어느 정도 요 코스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으로 중간 단계에서부터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자일의 어떤 비용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많이 가고 있고 고객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그리하는 부분이 just time, 그러니까 just market, just time for market이라고 해서 마켓의 변화에 빨리 대응한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특징은 개인화된 어떤 능력에 좀 많이 이렇게 디펜던시 되고요. 이 프로세스 툴보다는 그 다음에 인터랙션, 고객과의 어떤 친숙한 어떤 인터랙션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산출물 위주의 어떤 작업보다는 그 결과물 위주로, 소프트웨어 결과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객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강하다. 그 현장에서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과거에 그 IT 외국 같은 경우는 오프쇼어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오프쇼어 개발이 뭐냐면은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혹은 뭐 중국이나 다른 외국의 IT 거점을 두고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오프쇼어 개발로 이렇게 위탁을 줘서 스펙만 주고 개발 스펙만 주고 그 코드를 갖다가 개발토록 해서 받아서 여기서 테스팅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또 피드백하는 그런 오프쇼어 개발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객과 콜라보레이션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신속한 아웃풋을 줄 수 있고 즉각적 변경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고객이 아무리 요구사항 변경해도 겁날 게 없어요. 오케이예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우리한테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고객이 만약에 요구사항을 딱 바꾸는 순간 그때부터 고민이 들어가요. 개발자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짧은 주기의 피드백이 있고 진척도 관리 기준은 소프트웨어예요. 나는 그 도큐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하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이런 형태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게 이제 어자일 개발 방법론과 지원하는 도구 수준에서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SaaS라고 하고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 부분을 이제 PaaS라고 하는데 이런 플랫폼 지원하는 플랫폼들이 또 나와서 어자일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외국은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요즘 등장하는 클라우드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 가상화 기술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빨리 눈으로 고객에게 보여주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개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바 데이터 거버넌스하고 이제 BI의 접목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 DW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항상 이 요구가 최근에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메타 표준에 대한 용어,
모델을 그릴 때 그 메타의 어떤 용어 부분 준수해야 되고, 모델을 또 그쪽에 또 반영하고, 또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에 대한 어떤 룰 부분을 또 반영한다거나, 이런 고객사의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에 대한 어떤 기준, 메타에 대한 어떤 폴리시, 이런 것 부분을 잘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아키텍처 부분하고 그 BI하고는 오히려 또 서로 상생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만큼 데이터가 정확해지고 품질이 이제 향상되고 또 장점도 얻는 장점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좀 배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도 WBS도 좀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메타 관점의 어떤 BI 통합에 대한 어떤 고려 부분은 최초 이제 설계할 때 우리가 이제 DWBI를 할 때 메타 부분을 어디까지 메타를 활용할까, 이런 부분도 이제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인테그레이션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느 레벨까지 그 데이터 부분을 갖다 메타로 레포지토리화해서 연결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이제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그 모델에 대한 레포지토리와 그 다음에 ETL에 대한 어떤 매핑에 대한 내용을 레포지토리화 할 것인지, 올랩에 대한 어떤 내용도 레포지토리화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범위나 이런 고민도 BI나 DW 구축 시에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고 아키텍처에 녹여서 범위를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고객이나 우리 그 개발하는 쪽이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서로 이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국 프레임워크, BI 전통적인 어떤 BI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데이터 소스 부분이 이제 데이터 인프라라고 했는데, 리가시 시스템, 그 다음에 ERP, DB 파일 부분을 이제 추출을 해오죠. 그래서 ETL로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저장소인 ODS 영역이라든지 DW 영역이라든지 데이터 마트 영역으로 이제 갖고 오고, 그 외에 이제 BI 툴을 통해서 고객에게 보내주고, 그 외에 이제 BI 어플리케이션을 두어서 좀 더 심화된 어떤 프로세스와 연관된 그런 부분을 해서 수익 관리나 성과 관리,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BI 프레임워크에서 데이터 서비스 영역에 이 메타데이터나 퀄리티나 MDM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돼서 많은 발표나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 MDM 부분은 이것도 과거에 나왔었어요. 그 2000년도 초반에. 근데 그때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나왔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퀄리티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데이터 퀄리티 부분은 비즈니스 룰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정비를 합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 룰에 위배되는 결과값을 고객에게, 사용자에게 보내주긴 하지만 이건 사후적인 거예요. 이미 데이터가 지저분해진 거를, 룰에 위반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후적인 거예요. 이미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이걸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할 데이터가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데이터 퀄리티인데, 그러면은 이걸 딱 받았는데 5만 개가 나왔어요. 틀린 데이터가. 무엇부터 고쳐야 돼요? 5만 개를 한꺼번에 고칠 수 있어요?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려워요. 이걸 써봤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이거를 고치려고 하니까 현업 승인 다 받아야 되고 이거 다 어느 세월에 고치잖아요. 결국 또 이걸 만약에 해서 또 차세대 프로젝트를 또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빠지게 돼요. 이 데이터 퀄리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MDM이 각광받으니까 포커싱을 좀 작게 가자. 마스터 데이터만 하자. 몇 개의 마스터 데이터에 집중해서 데이터 퀄리티를 확실하게 가져가자. 그래서 아예 데이터 입력 시점부터 입력하는 데이터가 다 관련된 모든 시스템에 일치화를 딱 시키고 그 다음에 잘못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걸 다시 레포팅해서 데이터 퀄리티까지 연계해서 그걸 피드백해서 그거를 다시 데이터 표준화에 맞춰서 정비를 하자. 이게 MDM입니다. 그래서 MDM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예,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변화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 변화 부분에는 그 빅데이터 시대를 이렇게 회피할 수 없습니다. 빅데이터 부분은 모바일이나 SNS 뭐 여러 측면의 어떤 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갖다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는 인프라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주 기본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분석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부하셔야 돼요. 하둡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실 수도 있는데 하둡하고 맵리주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과거에 그 NHN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미 그쪽에서 쓰고 있었어요. 하둡을 한 5년 전 그때쯤에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DB도 OLTP에서 이제 컬럼너 기반의 어떤 DB가 있었고, 그 외에 이제 MPP 베이스드 DW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 컬럼너 DB가 SMP 한정되니까 이거를 또 뛰어넘으려고 MPP 기반의 또 컬럼너 DBMS, MPP이면서 컬럼 베이스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또 뭐 버티카 같은 이런 DB를 또 HP에서 인수하면서 또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술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고, 이거는 뭐 우리가 결국 DW 시장에 있어서 이걸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SNS 뭐 이런 모바일 부분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트위터랑 연동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래 뭐 트위터, 페이스북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어떤 실적이나 이거를 공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공부해야 돼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플랫폼 부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한 마켓의 어떤 변화에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BI 마켓은 BI 플랫폼 기술 발전하고 더불어서 다시 이제 또 등장하고 있는 새롭게 이게 뭐냐면은 가트너의 어떤 그 뭐라죠? 그 하이퍼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많이 보편화되고 흔해진 기술이고 이거는 떠오르는 거고 아주 신기술이고요. 이건 아주 맥시멈 고조치에 다다른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기술로 이제 빅데이터가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 정의 부분은 과거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게 먼저 빌 인먼이 이미 빅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당신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데이터 이상의 데이터가 있다. 이것이 등장한다. 이런 부분을 다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2000년 초에 가트너는 스피드 측면, 레인지, 범위 측면, 그런 측면에서 그 양 측면에서 굉장히 큰 볼륨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거를 모델로 하고 있고요. 보통의 이제 이 빅데이터에 대한 의미는 상식적인 현재 분석 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신규 BI 마켓 트렌드로 이런 크라우드 서비스 부분으로 많이 해결하고 있어요. 세일즈포스닷컴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CRM을 갖다가 중소규모 회사에서는 이걸 사용해서 많이들 해요. 세일즈포스닷컴 외국에서 많이 보편화된 기술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의 어떤 활용 분야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변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국내 시장에도 들어와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